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경제TV 윤병호 자문위원입니다. 자, 오늘 2022년 설 특집 방송으로 설 연휴 이후에 시장 대응 방법과 지수 선물, 매매 팁, 요즘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전부 다 어떤 그 하락 파동의 출발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뭐 이미 출발은 했지만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마지노선까지 거의 깨진 그런 느낌? 아니면 큰 박스로 봐서는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지금 나와 있다 해서 제가 우리 투자자님들이 좀 적극적인 시장 대응 해서 하락장에서도 내 자산을 보호하고 또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해 봅니다. 자, 우선 무슨 얘기냐면은 FOMC라는 걸 갖고 왔어요. 요거는 연준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FOMC가 뭔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장이 화랑장이고 막 올라가는 장이고 상승으로 가는 장 같으면은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장에 왜 무너지는지의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FOMC라는 거를 일단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FOMC라는 거는 이제 각국에 보면 중앙은행이라고 다 있어요.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앙은행이 어떤 공기업이 아니고 미국은 특이하게도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께서도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이 FOMC의 어떤 그 주주 구성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지분도 모르신다고 그래요. 극비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 왜 그러냐? 미국의 헌법에 FOMC는 사기업으로 유지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막 그냥 무제한 막 이렇게 막 돈 같은 거 막 풀어버리고 내 집권 상황에서는 경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 많은 빚과 유동성을 이렇게 억지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단절을 시켜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독립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FOMC의 그 의장은 대통령이 명령하게 되어 있고요. 자, 명령은 하지만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FOMC를 우리가 이제 의원이 대략 한 16명 정도 된다고 해요. 16명 되는데 모든 의사 결정은 그 의원들의 투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쉽게 얘기하면 금통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FOMC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통화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이게 결정권을 갖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양적 완화 구간이 있고 축소 구간이 있고 그리고 테이퍼링 구간이 있고 또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돈을 이제 끌어들이는 시중에 풀려 있는 거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금리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빨아들여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 잣대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 뭐겠습니까? 실업률. 실업률이라는 기준 잣대가 있고 두 번째는 GDP. 이거 이제 뭐 순서야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제 매매하면서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인플레이션 지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거 고용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FOMC에서도 그 멘트가 나올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파월 의장이 고용만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실업률이 이제 이거는 이제 뭐랄까 그 양적 완화 과정에서 시중에 돈을 풀을 때 과정에서 주로 이걸 사용을 하고요. 이게 뭐 양쪽에 다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긴축 과정이든 완화 과정이든 다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얘는 완화 과정에서 많이 이쪽에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하고요. GDP 역시 마찬가지고 양쪽을 다 사용을 해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고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잖아요, 우리의.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돈을 많이 풀고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경기도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통화량이 많잖아요. 통화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또는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게 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기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은 원자재 문제가 이제 그 초기 어떤 양적 축소 구간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제 그 양적 완화에서 어떤 그 채권 매입 과정 그런 것들 점점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가서 물을 조금씩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건데 그 테이퍼링도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미국장은 이렇게 힘들고 있어요. 지금. 미국장이 힘들면 전 세계가 힘들죠. 특히 우리 신흥국들은 많이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자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대략 한 7% 정도 지금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7%가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원래 목표 인플레이션은 어느 국가나 거의 비슷해요. 대략 한 2%를 잡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도 연간 2% 이상 수익 난 건 그냥 본전이에요. 내가 돈을 벌었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은행에 둬도 2% 거의 뭐 이자 받을 수 있고 좀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하면은 인플레이션 부분은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씩 2%씩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목표 인플레이션인데 7%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화폐의 가치가 이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점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정부에서는 뭐랄까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주열 총재가 아니면 한국은행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미국 FOMC보다 더 빨리 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는 벌써 3번이나 금리를 인상을 했죠. 작년에 2번, 올해 1번. 그리고 또 다음 금통위 때 또 인상을 할 그런 멘트를 계속 또 내보내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경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만 급등을 한다.
제일 무서운 게 또 이거보다 또 더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아니고 많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뭐 자본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고 뭐 모든 기업들도 다 어렵고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어떤 그 국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내가 500만 원씩 월급을 받았다. 월 500만 원씩 받았는데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500만 원이 50만 원 예, 월급을 받는 거와 같은 그런 화폐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건 뭐 절단 나는 거죠, 한마디로. 예. 방송용어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절단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 이런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이쪽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그 금리 인상이라는 거, 이 금리 FOMC에서 통제를 하는데, 물론 뭐 미국의 이제 FOMC고 유럽 같은 경우는 ECB라고 이제 있는데 ECB. 예. 근데 여기는 그래도 지금은 크게 시장에 영향력이 없어요. 예. 근데 요거 우리 그 언제죠? 그 2007년, 8년 이때는 뭐 엄청났었죠. 예. 유럽의 영향이 엄청 컸었죠. 예.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의 모든 통화를 여기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좀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 뭘 알아보느냐면 우리 한국은행이 이주열 총재가 왜 선제적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을까요? 우리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대선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이분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선제적으로 했을까요? 우리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이나 이제 자본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투자된 돈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변수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변수의 범위 내에서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본시장 IMF 때 다 오픈했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하고 상당히 같이 연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좋을 때는 FOMC만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저쪽 어디야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우리가 교역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요. 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먼저 인상을 했다고 해봐요. 금리 인상을 미국 쪽에서 먼저 했다. 먼저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금리 인상을 안 했다고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좀 센세이션하죠. 왜 그러냐면 금리를 인하시키고 양적으로 완화하고 있어요. 반대로. 자,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 봐야 이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연동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인상을 했어요. 우리가. 그죠? 한국이. 이걸 안 하고 얘네들이 먼저 했다고 그래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얘네들이 먼저 인상을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달러 자본이 미국 쪽으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또 엉망이 되죠. 근데 선제적 지금 금리 인상을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 시장이 더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2월 말쯤에 다 느꼈을 겁니다.
이 미국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나스닥이나 S&P나 한국 시장은 빠져요.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 이제 우리 돈 좀 구경 좀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오늘 시장을 또 가보면은 좀 빠진단 말이에요.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예. 미국도 오르고 우리도 오르면 이때는 커플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선제적 금리 인상 말은 상당히 좋았죠. 이것이 우리를 당분간은 미국이 금리 인상 시작할 때까지는 우리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견디어야 되는 아픔을 인내하는 그런 구간인데 그냥 내가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아픔을 인내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데. 그래서 오늘 시장생이라는 것도 이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부분까지 좀 갖춰야 될 거고요. 오늘 진도가. 그래서 오늘 설 특집인데 우리 시장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으로 오늘의 방송에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까 FOMC에 대한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가장 중심,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의 FOMC부터 일단 알아봤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연상을 해보세요. 양적 완화 구간, 요거는 실업률도 아주 안 좋고요. GDP도 너무 안 좋고. 어떤 위기상이 왔을 때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어떤 상황에 임박했을 때 이제 FOMC에서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정책을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요. 그때는 FOMC만이 아니라 돈이 따로따로 있어요. 미국은 FOMC에서 풀고 재무부에서 또 풀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푼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막 돈을 풉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여러 번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좀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정부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왜? 다른 나라에서 워낙 많이 풀어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풀면은요, 우리나라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풀어서 어느 보조를 좀 어느 정도 맞춰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자, 그 기점이 최근 기점이 어디였냐면은 코로나예요. 코로나 여기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 처음 때는 그냥 뭐 어떤 정책이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다가 이제 이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이 하나씩 발표가 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우리나라. 요것이요, 전에 우리 IMF 때를 생각하면 돼요. IMF 때는 돈을 정부에서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막을 수 없어. 결국은 이제 국민적 어떤 단합이 나와서 금모으기까지.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그 IMF를 또 물론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 개방, 부동산 개방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을 다 가져가는 그런 아주 굴욕적인 상태가 있었죠. 아직도 다 못 찾았습니다, 그거. 자, 여기서 요 구간을 한번 봅시다. 요 구간을 한번 봐요. 죄송해요. 요거 제가 하나 표시 좀 하나 할게요. 여기서 이 고점을 찍었던 자리,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아무튼 요 고점까지 지금 연결한 선이거든요. 요 선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다?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여기서 1차, 2차, 뭐 3차 이렇게 팬데믹이 왔는데도 중국 같은 경우 완전히 다 셧다운 시켜버렸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셧다운 시켜버리고 공장도 다 정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지하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화랑이었다. 화랑의 연속이었어요.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일봉 차트가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그죠? 네, 여기까지 그런 것 때문에 올라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지수를 좌우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었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그 피크아웃이라는 것이 1월 11일 날 발생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차트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증을 해드릴게요. 그 고점 시그널, 피크아웃 시그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다 올라왔어. 올라와서 시장에 그 자본시장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빠져나가는 그런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오늘 구정 선물로 제가 기꺼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막 얘기가 나올 때 시장에서 이주열 총재가 아니죠. 예. 예. 누구예요, 그거? 아무튼 미국의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계속 인내하겠다. 처음에 인내한다고 주로 FOMC 그 의사록 공개할 때 뒤에 코멘트가 항상 그래 왔었어요. 첫째는 이 판서가 안 되네, 이거는. 예. 첫째는 인내한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와도. 뭐 4%까지는 한번 견뎌보겠다. 이랬었는데 지금 7%가 넘었는데 무슨 4%까지, 그죠? 틀렸죠. 그죠? 미국 FOMC에서 틀렸어요. 예. 그러면 바로 뭐 금리 인상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었고, 예, 지금 막 급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가 연준 의장이 자기가 연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적 축소라는 부분을 천천히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연임이 되고 나니까 지금 이제 급하게 테이퍼링을 강하게 그냥 그 경착륙을 시켜버리고 금리 인상을 빨리 땡겨와서 빨리 진행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역량에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하락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빠져줄 거란 얘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역량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요 구간이, 요 상승 구간이 여기가 유동성이 확대되는, 유동성에 의해서 유동성이 점점 확대되는 과정에 우리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지수가. 그럼 유동성이 이제 줄어드는 구간이에요. 예. 금리 인상하면 이제 금리 인상보다 상당히 먼저 얘가 움직였죠. 왜냐하면 테이퍼링이라는 것 때문에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내려오는 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차트를 볼 때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자,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상승 파동이 나왔다, 하나가. 그러면 다시 이런 조정 파동이 나오고, 이 저점을 깨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으로 주식에 우리나라든 글로벌 시장이든 세계 전체적인 어떤 자본시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켓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얘가 그냥 뭐 한없이 빼지 않아요. 예, 절대로 안 뺍니다. 예. 근데 그 저점까지 빠지는, 어디까지, 이 중간까지만 빠져도 이거는 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 차트에서 얘기하는 중기적 저점은 여기에요. 2500이 깨진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 빨간 선, 요거. 요 선이에요, 요 선. 요 빨간 선, 요거. 이게 무슨 선일까요, 여러분? 제가 정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선을 상당히 좋아해요. 요거를 남북 대치 관계에 있어서는 38선이라고 봐요. 주식시장의 38선이다. 38선이 맞나?
휴전선이 맞나요? 예. 아무튼 휴전선이 됐든 38선이 됐든 북과 남의 어떤 경계선이다. 이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경계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기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봉이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하나가 요거 캔들 하나하나가 요게 뭐예요? 하나하나가 뭐죠?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주식시장에서 일주일은 5일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주봉이 아닌 일봉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일봉으로. 이거 뭐 차트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지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제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면 여기 깨지는 자리 이거. 그죠? 여기서 깨지고 올라오다가 이 빨간 선 이거 제가 얘기한 빨간 선. 여기 부딪히고 또 내려오죠? 그리고 또 한 번 부딪힙니다. 그죠? 아우 안 되겠다. 도저히 얘는 못 깨겠다. 돌파를 못 하겠다.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여기까지. 그랬다 다시 올라왔다가 이 라인에 근처에 오니까 자, 요 라인이에요. 그죠? 예, 요거 깨진 자리, 요 자리를 오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또 부딪히고 또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못 갑니다, 이제. 얘가.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시장 대응이라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산을 그냥 내팽개쳐 두고, 오래만 갖고 있으면 이거 먹는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 어떤 문제가 지금 있냐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우리 시장에 주린이님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어떤 이루었던 그런 것들을 여유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여기 주식시장에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동안은 증권사에서 신용이라는 거, 증권사는 돈을 빌려주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건데, 왜냐하면 거기 투자된 기본적인 돈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거니까 무조건 돈을 벌어요. 만약에 그걸로 다 안 되면은 어떤 구상권 소송까지 해가면서 다 뺏어갑니다. 결국은. 그런데도 돈을 못 빌려줘요. 한동안씩 못 빌려줬습니다. 그냥 계속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만. 예? 그러니까 신용 잔고율이 사상 최대로 올라가요. 최대로. 거기에다가 뭐 아파트 담보에서도 또 돈을 마련한 쪽도 있을 거고, 퇴직금을 사전 정산해서 들어온 돈도 있을 거고, 예. 어떤 형태의 돈이 여기다 투자되면은 위험자산이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위험한 텐데도 불구하고 막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오면 막 그냥 불안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빠지면 빠질 때마다 더 사면은 됐어. 여기 계속. 그죠? 계속 여기서 빠지니까 또 사면 됐어. 계속 됐어요. 여기 빠지는 구간에서도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여기서 사면 또 이렇게 뭐 이런 구간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늑대 소년이 되는 거지. 늑대 소년이. 예. 그래서 지금도 빠질 때 사면 되는 줄 알고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경제 채널, 모든 채널에서 대응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응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었어요. 자, 이번 하락장에 무엇을 살까를 고민하십시오. 제가 뭐 몇 종목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사신 분들, 이 구간에서 사신 분들, 지금 전체 손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렵고요. 이건 이제 장기적인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 더 험악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예. 나스닥도 똑같고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제가 아까 약속드린 삼성전자를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그랬죠. 삼성전자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주린이들이 그래도 좀 안전하다 하는 삼성전자를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길게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공개하기가 조금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얘가 피크아웃이라는 거, 피크아웃 아까 얘기했죠. 예, 또 하나의 선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투자자님들께서 한 개만 꼭 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 정도를 매매했다라면은 그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분들은 이거 절대 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기도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나면은 뭐 내년이라도 좋다라면 이제 저게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언제든 돌파를 하긴 합니다. 당장 조정이 어려워서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면은요. 여러분들, 요 96,800원이라는 것이 이 삼성전자가 우리 금융시장에 상장을 하고 나서 최고의 고점 자리예요. 액면 분할도 했지만 수정주가로 봤을 때도 아무튼 가장 많이 올라왔던 자리가 바로 이 날이에요. 이날. 이날인데 일봉이니까요. 이날인데 얘를 보고 피크아웃을 잡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그렇죠? 자,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인 거는 이제 확실하고요. 역사적 신고가예요. 예. 거래량도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최대 거래량이 터진 날입니다. 그러고 이날 여기 보시면요, 뭐 조그맣게 보여서 이제 조금 제가 이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좀 이 부분을 확대했어요. 이 앞에 지금 현재는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요거 시가를 한번 볼게요. 요 종가하고 종가가 얼마였냐면은 88,800원이었어요. 전일 종가가. 근데 이날 이날이 있어서 그렇지 이날도 전일도 역사적 신고가에 지금 간 겁니다.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날은 갭상승이 없었어요. 전일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날은 88,800원에서 그 다음날 얼마에 출발을 했냐면은 9만 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1.35%나. 원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35%만 올라와도, 보합해서 올라와도 장대영봉으로 보여요. 그렇게 많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갭상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위치가 공교롭게도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 갭상승이 나왔다. 자, 계산해보니까 역사적 신고가는 물론이고 그 다음날 쭉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없이 갈 것 같죠, 막. 그렇죠. 이거 못 사면 큰일 나겠어. 그죠? 여기서 들어가시는 우리 투자자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거래량에 우리 시장의 설계자라고 얘기하는, 메이저라고 얘기하고 주포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 그런 외국인이나 우리 기관들 중에서 투신이나 뭐 연기금이나 뭐 어디든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왜? 엄청난 수익이 났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샀지만 이 앞에서 얼마 안 되는 데서 샀지만 그분들은요, 옛날 그 액면 분할 전부터 이 밑에 몇 년 전부터 산 거예요. 아무튼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갖고 왔던 그런 종목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어떤 수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그냥 다 팔아버린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우리 시장에 가장 돈이 많은, 그리고 투자가 가장 많이 됐던 부분에 이 물량을 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끌어안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때부터는 또 우리 국민주가 됐다. 이렇게 또 표현들을 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수보다는 좀 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우리 지수를 올리고 내리는 데는 반도체 업종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지수도 못 올라가고요. 얘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지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 뭐냐면 삼성전자 하나만 따져도 거의 뭐 한
20%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지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얘만 있나요? 얘가 올라가면 따라오르는 종목들이 또 있잖아. 뭐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라든가 대형주들, 지수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들 다 같이 막 매수 열기가 일어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 거의 뭐 절대적인 그런 상방과 하방의 상승과 하락의 어떤 영향력을 절대적 지배자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자, 얘도 여기서 그 20 주선을 터치하고 오늘 살짝 꼬리를 만들긴 했어요. 여기서 오늘 요 몇 주 동안 빠진 거는요, 한 2주 동안 빠진 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찍었다. 그것도 피크아웃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에 연동해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불만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왔을까요? 우리 한국의 삼성, SK 하이닉스 지수라고 얘기해야죠. 서울 지수라고 하면 딱 맞겠네요. 그죠? 예, 지역 이름을 땄으니까. 예, 서울 지수로 해야지. 왜? 우리 삼성전자가 1위이고, 그 다음이 이제 SK 하이닉스고, 3등이 이제 마이크론이라고 미국에. 예. 그래서 1, 2위를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데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아까 선물에 이어서 또 하나, 또 몇 가지 선물을 제가, 구정이니까, 예, 막 퍼드립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차트. 그 골든 파워가 이게 골든 바이 라인이에요. 요 분홍색이라고 그래요. 진달래색 같은 거 요거. 예, 그리고 연두색이 골든 셀입니다. 셀.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위치에서 지금 매수가 나왔죠. 그죠? 매수 시그널이. 제가 또 시그널 방송에서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상승으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 그러고서부터 여기까지 안 깨졌던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꽤 깨졌잖아요. 그러나 이 구간에서는 갖고 오시면 안 된다. 이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요때는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그 기업의 그 종목에 어떤 모멘텀이 크게 나와 있는 종목들, 이슈가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매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야근 매매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다, 여기는. 여기는 바이앤 홀딩 구간이고,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트레이딩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길게 가면 안 되고 짧게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매매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봉으로 봅니다. 일봉으로. 그러면 얘가 뭐 계속 여기 밑에예요. 여기 밑에. 예, 이거를 좀 줄여야 되는데. 자, 이 위치서부터 보시면 여기 벌써 셀이 나왔잖아요. 예. 요거 데드 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오락가락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락가락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일봉란 종합주가 지수에서는 얘가 벌써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조금 더 견디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과연 삼성전자가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시장 대응 방법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 밑에 거는요, 요 밑에 지표는 요거는 MACD예요, MACD. MACD가 무슨 지표냐? 추세 지표라고 합니다. 예, 추세 지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막 2, 30가지 있는데, 추세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선 위에서 매수. 뭐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하고. 거의 신호가 맞아 떨어져요. 요, 이제 제가 디테일한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이 가격 캔들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거래량 캔들에서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요거 MACD 한번 나중에 별도로 시간 내서 제가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 차트에서 또 이제 세 번째 선물이 되네요. 예, 아까 요거 피크아웃 잡아내는 거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피크아웃이 아니고 피크온을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냐면 거꾸로 바닥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거.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 차트에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차트 지금 일봉으로 꺼내놔도 이 거래량 부분에 양봉, 음봉이 표시되어 있는 게 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한번 꺼내 보십시오. 예. 시청자님들이 이거 꺼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 때 양봉이 나오고, 어떻게 됐을 때 음봉이 나오는지. 여기 설정에 거래량 설정에 들어가시면, 당일 시가 대비라는, 그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전일 거래량 대비율로 다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처음에 나와서 증권사 거 싹 깔아보고 확인해 보면은 전일 거래량 대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보다 많으면 양봉이에요. 저는 이거 음봉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음봉으로 나왔죠. 전일 거래량보다 점점 많은데도.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당일 시가 대비로 해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은 거래량 캔들, 죄송합니다. 가격 캔들과 이 거래량 캔들의 색깔이 똑같아진다. 왜 색깔을 똑같이 해놓느냐? 여기서 양봉은요, 여기서 양봉이라는 거는, 요 빨간 거, 양봉이라는 건 뭐냐면은, 매도 거래를 매수 거래가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거래를 매수하는 거래가 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음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음봉이라는 거는 매수 거래를 매도 거래가 이겨버린 거예요. 막 파는 물량보다도, 사는 물량보다도 파는 물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져버리잖아요. 자, 이런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기준 파동이라고 또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파동 이론이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은 객장에 가서 거래하고, 그죠? 예. 뭐, 자기가 거래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부 HTS로, 그죠? HTS로 매매를 하면서 또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시스템 매매. 예,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마우스 클릭하고 막 이래서 매매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자금을 많이 운용하는 쪽은, 그게 아니고 뭘로 한다?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합니다. 미리 로직만 넣어놓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엘리어트라는 분이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이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게 없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론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감히 윤병호가 수정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정돼야 될 부분을. 이 파동은 1대1 파동이다. 같은 파동이에요.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황금 비율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파는 파동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매매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황금 비율은 1.618배. 1파보다 3파가 1.618배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동 속에 또 A파, B파, C파 뭐 이렇게 엄청 어렵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그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수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어떤 임팩은 있을 수 있어요. 임팩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동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상승 파동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죠. 여기까지 요 구간이 또
얘와 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은 종목 같으면 이게 삼성전자니까 이제 또 이렇게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지. 작은 종목, 이런 어떤 기관이나 외인들이 많이 취급하지 않는 개별 종목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아주 작고 거래량이 작은 것들은 이런 파동 이론이 좀 덜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MACD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MACD가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거는 어디까지 얘기를 드렸냐면은 추세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표다. 요거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주체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은 추세 매매를 하고 일반적으로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 기관들은 모멘텀 매매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MACD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어디까지 공부가 되어 있냐면은 잘못된 것만 제가 조금씩 수정을 해드릴게요. 이제 일반적인 수치는 12, 26, 9라는 세팅값을 설정을 해서 증권사에서 아예 이렇게 나와요. 이 표준 세팅값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추세를 결정하는 MACD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영선이라고 있습니다. 영선, 그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렇게 깨졌다가 이 밑으로 깨졌죠. 영선을 깼죠, 그죠? 이건 추세 하락 구간이에요. 요거. 여기서 깨졌죠. 여기서 또 깨졌죠. 그래서 다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 추세 구간이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삼성전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얼마 안 되시잖아요. 예. 올라봐야 얼마 올라가겠어요, 얘가. 그죠? 예. 하루에. 그러니까 단기 매매나 중기 매매를 주로 하는데, 여기가, 이 밑에서, 영선 밑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거를 매수라고 여러분들 배우고 있어요. 여기가 매수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신호를 넣어도 여기서 꼭 신호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예. 내가 이 차트를 개인 신호를 집어넣는다 했었을 때 여기서 꼭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앞전에 보면 그죠?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절대로 안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여기 그냥 관망이에요, 관망. 보지 마세요. 이 영선을 돌파하는 여러분, 영선 밑에서 매수하는 행위는 미성년자하고 데이트하는 패가망신인데요, 패가망신. 그러나 영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은 상당한 이런 파동을 먹을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 파동값으로 매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 파동값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 기동 파동값에 대한 부분도 더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거를 나중에 저하고 또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걸 이용한 윤병우가 지금 만든 이 차트인데요, 이게. 이 MACD의 그 시그널, 그죠? 여기 데드 크로스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오죠? 이런 매매 시그널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 정배열 나오고, 여기 역배열, 여기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다 기간적으로 맞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새 선물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